그릭 요거트 요즘도 드세요? 한때 인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헬스 붐이었을 때 몸 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필수템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단백질량 높고 당은 낮고 또 포만감은 좋고 카페 가도 마트 가도 편의점 가도 요거트 코너가 따로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한 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도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릭 요거트를 제조해서 유통까지 하는 회사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쿠팡 로켓 프레쉬, 마켓컬리 새벽 배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배달 플랫폼 채널 비마트도 활용하고 그리고 신선식품에 강한 유통사들과도 거래를 시작합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될 사업이다. 제품은 먹어보면 안다. 실제로도 잘 팔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업종에서 팔린다는 말이 남는다는 말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은 사실 매출이 아니라 제품 구조였습니다. 혹시 우유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 기한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그릭 요거트를 비롯한 유제품 사업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가가 생각보다 너무 민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품 판매가는 쉽게 못 올립니다. 이미 마트에 입점돼 있고 납품 단가가 정해져 있고 소비자 가격은 경쟁 제품이랑 맞춰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재무제표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매출 원가가 조금씩 올라감. 겉으로는 장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팔수록 남는 게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유통기한이 짧다는 겁니다. 이게 재무제표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듭니다. 장부상으로는요, 창고에 요거트가 있으면 전부 재고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기한 임박한 제품이고요, 반품 예정인 제품, 또 이미 폐기 대상인 제품들, 이런 물량도 장부에는 아직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재무제표 보면 자산은 꽤 있는데 통장에 쓸 돈이 없다. 이게 바로 장부상 자산과 실제 현금 흐름의 괴리입니다. 반품과 폐기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을 깎아먹는 구조로 옵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은 결국 이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회사의 손익구조를 보면 2023년까지는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2024년 매출 원가가 16억 7천만 원까지 급증하고 판매 관리비가 7억 4,900만 원으로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영업 손실이 약 9억 원대가 발생합니다. 폐기는 매출 원가 증가 또는 판매 관리비 증가, 그리고 물류 보관, 처리 비용은 추가 비용 발생. 결과적으로 매출은 있는데 이익은 줄고 현금은 더 빨리 마릅니다. 이게요, 대표가 방만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유제품이나 식품 제조 유통업에서는 정말 흔하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폐기는 재고자산이 깎이는 거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폐기 비용이 판관비로 잡혀버리죠. 네, 이중으로 잡히죠, 비용이. 매출 원가라는 거는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발생된 원가인 거잖아요. 폐기는 로스율이거든요. 로스율도 원가에 포함이 돼가지고 원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내고, 폐기하면은 돈 주고 폐기하잖아요. 그 비용은 판관비로 또 나가고 비용이 이중으로 잡혀버리죠. 요즘 유행도 좀 지났고 식품 제조는 원래 힘들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회사의 마지막 기준 숫자는 이렇습니다. 자산 총계는 약 2억 8,600만 원, 부채 총계는 약 10억, 그리고 2024년 연매출은 약 한 14억 5천만 원 정도. 매출만 보면요, 완전히 멈춘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유통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기고 있었냐였습니다. 부채 구조도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총 회생채권 약 10억 2천만 원 중 공공기관 대여금, 구상채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상거래 채권만도 약 1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말은 곧 원재료 대금, 물류비, 납품 대금, 이런 일상적인 거래에서 생긴 채무가 이미 버티기 한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상태를 한 줄로 정리하면 매출은 있었고 브랜드도 살아 있었지만 현금 흐름은 더 이상 스스로 복구되기 어려운 지점에 와 있었던 회사. 이 지점에서 대표 앞에는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외상 매입, 차입금 투입, 그리고 가수금 투입, 이런 선택지가 있겠죠. 두 번째로 지금 구조를 멈춰 세우고 다시 계산해보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한번 고려해보자. 그래서 이 회사는 두 번째, 즉 회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 스탠다드가 먼저 한 일은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일단 멈추자. 사실 이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상매입금은 계속 쌓이고 거래처 압박은 현실화되고 재고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현금은 늘 부족한 상태. 이 상태에서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급한 불만 끄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멈추자. 채권자의 대응을 법의 틀 안으로 묻고 임의 변제나 추가 차입을 멈추고 대표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회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스탠다드는 이 질문부터 다시 던졌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회생은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이 완전히 끊긴 회사도 아니고 브랜드와 거래 이력이 사라진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처럼 외형을 키우는 구조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에서는 딱 한 가지 원칙을 잡았습니다. 될 것 같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숫자만 쓰자. 무리한 매출 회복을 가정한 숫자는 배제하고 재고 회전과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변제 재원 설정하고 대표 개인의 추가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 이 지점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공감하실 겁니다.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대표 개인이 먼저 나서게 됩니다. 대표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가수금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 개인이 거래처의 압박을 대신 감당하는 구조가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자 개인이 거래처에 연대보증을 서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는 이 사건에서 그 흐름을 멈췄습니다. 대표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 단위에서 정리 가능한 구조로 회생을 설계했습니다. 이 선택이 없었다면 회생이 끝나도 대표는 계속 묶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간이회생을 신청합니다. 이건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회사의 상태가 간이회생에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채무 구조가 비교적 단순했고 사업은 계속되고 있었고 빠른 정리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즉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회사가 아니라 정리의 속도가 중요한 회사였던 겁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5년 10월 17일에 회생계획 인가가 나오고 그 이후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조기에 이행됐습니다. 법원은 2025년 12월 31일 간이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립니다. 즉 이 회사는 법원이 보기에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는 상태, 절차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회사라고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식품제조, 유통업 하시는 대표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든 유제품이든 가공식품이든 HMR이든 이 업계는요 장사가 안 돼서 무너진 경우보다 장사가 되는데 돈이 안 남아서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품은 계속 나가고 거래처도 있고 매출도 찍히는데 이상하게 통장에는 항상 여유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은 짧고 폐기비용은 고스란히 회사 몫이고 원재료 가격은 시장 상황 따라 바로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구조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회사도 게으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한 대표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끝까지 혼자 책임지려 버텼던 회사였습니다. 다만 구조를 점검하기 전에 버티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뿐입니다. 회생은 망한 회사가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직 제품이 있고 아직 거래가 이어지고 아직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 지금 멈춰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 그게 회생입니다. 이 회사처럼요. 기억남으셨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상담 단계에서부터 좀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저희가 의도하고 예측한 대로 그대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가 나오고 나서 DIP 금융도 된 회사예요. 왜 비금융은 그렇게 됐나요? 결국엔 이제 그 회생 계획안을 기준으로 보죠. 개시 결정 이후에 조사 보고서 작성이 되고 그 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저희가 회생 계획안을 작성을 하는데 채권자들이 판단했을 때 DIP 금융을 하는 채권자가 판단했을 때 이 회사의 회생 계획안이 잘 나왔다. 조사 보고서를 받았을 경우 구조가 괜찮아졌다. 이익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환이 충분히 이어졌다. 그래서 DIP를 실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됐기 때문에 운전자금 대출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전지방법원 있잖아요. 약간 우리 종결하는 기준이 좀 있는데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인가와 종결이 되게 가까워요. 인가 받고 나서 곧 종결이 됩니다. 이 회사는 인가 받고 충분히 그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는지를 다 법원이 검토하고 나서 종결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절차가 끝나고 나서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저한테 상담하셨을 때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사건 끝나고 딱 오셨을 때는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